안녕하세요, 구독한 나무님들. 오늘은 먼저 이 작고 소소한 채널을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1일 1 업로드 해달라는 우리 구독자님도 계시고요. 몰입에 대한 어떤 것들이 궁금하다는 우리 구독자님도 계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요즘 제가 자기 개발이 아닌 어떤 자기 설계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그 순간의 몰입, 나쁜 중독을 몰아내는 좋은 몰입, 하루를 잘 살아내는 몰입. 이 하루가 쌓여서 어느 순간 눈앞에 보여지는 복리구조. 이런 거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느리지만 단단한 성공. 그걸 쌓아가기 위한 오늘 하루의 중요성.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의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보잘게 없어서요. 이 부분은 많은 책과 이 단단하게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조만간 공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일본 환율이 올랐는데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가? 이런 범상치 않은 대화가 왜 오가냐 하시면은 제가 국제 정세, 국제 역사, 경제 이런 분야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질문을 일으켜야 하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2025년 일본 경제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동안 나락이던 엔화가 반등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일본 다시 살아나나 하는 기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 반등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관광객들은 일본이 예전만큼 싸지 않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쌀값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쌀이 무슨 고급 디저트만큼 비싸졌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7월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 뭐 이런 루머까지 퍼지고 있어요. 이게 믿기는 어려운데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깊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르죠. 이제 표면만 보면 통화 가치도 오르고 관광객도 뭐 여전히 많죠. 이게 언뜻 회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불안한 것들이 일상 곳곳에서 스며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정말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충격을 앞두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자, 먼저 엔화입니다. 엔화는 도대체 왜 올랐을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엔화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약세를 보였죠. 일본에서의 체감 물가는 역대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때 제가 신문사에서 잠깐 무슨 글 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친하지는 않은 그 수많은 기자분들이 일본 물가 체험한다고 다 출장 가서 재밌는 거 찍어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을 가면서 편의점 투어를 즐기셨죠. 근데 2024년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2024년 3월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요. 이후 2025년 1월에는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했죠. 이 금리 인상은 엔화의 강세를 유도했고 현재는 100엔이 약 960원 정도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리 인상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리가 오르면 그 나라 돈이 더 매력 있어져서 외국 돈이 몰려들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조금 더 붙잖아요. 그러면 외국 투자자분들은 일본에 돈 좀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을 넣으려면 일본 돈, 즉 엔화가 필요하고 미국 사람들은 달러를 엔화로 바꾸고 유럽 사람도 유로를 엔화로 바꿉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엔화를 사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엔화의 가격, 즉 환율이 올라가죠. 이걸 엔화 강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몰리고 엔화가 강해졌다는 공식이 작동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정말 일본 경제가 탄탄해진 걸까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번 엔화 반등은 일본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미국이 금리를 안 올리고 유럽 경기가 주춤한 틈을 탄 어떤 반등에 가까워요.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들이 더 불안하니까 일본이 조금 덜 불안해 보여서 생긴 착시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 수출 기업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엔화가 강해지면 해외에서 번 돈의 가치가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이 100달러를 벌어도 예전보다 적은 엔화로 환전이 되니까 손해인 거죠.
실제로 일본은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내수 시장도 예전만 못하고요. 즉 지금의 엔화 상승은 진짜 회복이라기보다는 이 바깥에서 불어온 어떤 바람에 잠깐 부는 회복세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줘요. 엔화가 오르면 일본 여행이 비싸집니다.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하는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리고 일본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일본 쌀값이 2배가 되어버렸죠. 일본에서 쌀은 사실 그냥 밥의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 식탁의 중심이자 문화 그 자체, 뭐 한국과도 똑같죠. 근데 지금 그 쌀이 너무 비쌉니다. 어느 정도냐면 일부 프리미엄 쌀은 1kg에 1,000엔, 원화로 따지면은 9,000원이 넘어요. 우리나라 쌀은 평균 1kg에 3,000원에서 4,000원이니까 일본 쌀이 거의 2배가 된 게 맞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생긴 걸까요? 일단은 기후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가 이상하다는 거는 다 공통 관심사긴 하죠. 2024년 여름의 일본은요, 너무 덥고 습하고 거기다 비까지 많이 왔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홋카이도 지방은 일본 쌀 최대 생산지인데 이 여기의 벼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니카타현이 일본 쌀의 자존심, 즉 고시 히카리의 고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오누마산 고시 히카리, 이 말이 너무 어려요. 우오누마산 고시 히카리는 밥계의 샤넬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하죠. 그런데 2023년이 너무 더웠습니다. 폭염에 비까지 와서 예전에는 10포 중에 8포가 1등급이던 쌀이 이제는 10포 중 9포가 탈락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시 히카리라는 이 밥계의 샤넬인 이 쌀은 더위에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너무 더우면 쌀알이 깨지거나 색이 변해서 상품성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니카타현은 너무 고민이 되겠죠. 아, 이 맛은 그대로 두고 더위에 강한 새 품종을 어떻게 못 만드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런 고민들이 이어지니까 이제 일본 농림수산성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제는 기후가 아예 품종의 생장 패턴을 바꿔버렸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68세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벼농사에 관심이 없죠. 그렇게 노는 점점 버려지는 가운데 예전에 일본 정부가 했던 쌀 감산 정책의 부메랑까지 지금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일본 정부가 이 쌀이 너무 많이 남는다고 이제 벼농사를 줄이자 이렇게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논에 콩을 심게 하거나 그냥 논을 놀게 두면 보조금까지 줬죠. 웃기죠.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48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더니 논도 사라지고 농사 기술도 끊겼습니다. 결국 지금은 쌀이 필요해도 당장 심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정리하자면 이래요. 벼는 기후 때문에 이제는 잘 안 자라고 농민은 늙고 젊은이는 안 하고 논은 없어지고 심지어 거기다가 인도, 베트남, 태국 같은 곳에서 이제 수입쌀도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도 기상이변, 뭐 내수 안정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겹치면서 일본은 쌀 한 공기 값이 거의 고급 디저트 수준이 됐다고 해요. 예전에는 누구나 먹던 밥이 이제는 눈치 보면서 먹는 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일본 아이들 급식에서 쌀을 점점 빼고 면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뜨악했는데 그래도 일본은 어느 정도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에서 쌀 사재기를 막 해가고 하는 그런 우픈 일도 있죠. 어찌됐건 지금 이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또다시 일본을 덮쳐온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요즘 일본 커뮤니티를 강타한 어떤 문장이 있죠. 2025년 7월에 일본에는 대재앙이 온다. 처음에는 유튜버 하나가 만든 영상이었어요. 정치, 기후, 식량, 심지어 군사 무제까지 엮어가지고 곧 큰일이 터질 거라는 예고를 한 거죠. SNS에서 커뮤니티에서 마치 진짜 뉴스처럼 복제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진짜 뉴스처럼 되었는지 한번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 마음에는 동일본 대지진,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때처럼 진짜 그럴 리 없어야 했던 일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루머가 진실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이성보다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이거보다도 '아 진짜 혹시?' 이런 게 사람들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은 언제나 공포를 키운다는 면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진짜 이것이 일본 경제의 회복인가 혹은 착시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무너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통화가 반등하고 주가가 오르고 관광객도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 소득은 여전히 줄고 있고 쌀값은 고급 디저트 수준이고 사람들은 루머 하나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되죠. 지금 일본은 정말 회복 중일까요? 아니면 더 큰 붕괴의 문 앞에 있는 걸까요? 진짜 위기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치 뒤에 있는 어떤 숨어있는 구조, 시스템 안에 쌓이는 어떤 피로감, 정서의 회복력을 잃은 사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건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지금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진부한 문제들이 상주해 있죠.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빠르고 식량 자급률도 낮고 그 와중에 쌀 감산 정책한다고 한바탕 소란도 있었었죠. 그러니 지금의 일본은 우리의 10년 뒤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에 무뎌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일본을 통해 보게 되는 건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일지도 모르죠. 자, 그럼 오늘의 질문은요, 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늘 안심하고 당연시 여겼던 여러분만의 구조 속에서 어떤 걸 의심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국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어떤 다시 묻고 싶은 구조 속에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서 숫자보다 더 빨리 무뎌지고 있는 감각은 뭔가요? 한마디로 지금 뭐가 중요한데? 라고 끝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뉴스성 주제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보니 재밌네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한 나무는 언제나 숲보다 깊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